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강남역 뉴욕제가 앞에서 만나? 1982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생긴 뒤에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써온 말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강남 상권의 랜드마크였던 거죠. 부동산 용어로는 트리플 역세권의 수도권 광역 노선이 겹쳐서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런 강남역 대로변에 공실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대로변에만 6% 넘게 가게 공실률이 생겼다네요. 작은 가게는 엄두도 못 낼 임대료를 생각하면 큰 회사들도 손들고 나갈 만큼 코로나 사풍이 거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작은 가게들은 사정이 더 어려웠겠죠. 이게 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자영업자들 사정을 살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이네요. 6월 24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 급증했는데 이걸 포함해서 지난해 우리 개인과 기업이 투자한 대미 투자액이 5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네요. 최근에 2년 사이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더 오른다, 아니다, 진정된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의식주 연구실, 복지 선진국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그 북유럽들이죠. 그런데 북유럽식 복지가 다 좋으냐,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좀 걸러들을 게 있느냐, 북극여우 북유럽 연구소의 하수정 소장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매주 목요일마다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한미 양국이 그동안 해온 워킹그룹의 운영을 종료한다, 이런 선언이 나온 뒤에 해석이 좀 엇갈려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봉영식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시 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날았는데 다우 S&P는 또 떨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것도 한 줄로 표현해 드리자면은 일종의 좀 휴게소 좀 잠깐 들렸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숨고르기 장세의 성격이 짙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6월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다는 기대감이 유효했지만 경기 민감주들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가운데 또 일부 연준 위원들이 2022년 말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발언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다우와 S&P 500은 소폭 하락하는 이러한 혼재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휴게소 들렀다 가는 증시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힌데요. 네. 어제도 일부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2명의 위원이 등판을 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먼저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 금리 인상은 내년 말, 2022년 말이 될 것이고, 또 2023년에는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도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을 거고, 그 양적 완화 축소도 생각하는 것보다 이른 시점에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위원들의 좀 힘이 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어제 그 달러 하나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건대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점차적으로 연준발 불확실성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살아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지 이걸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에서도 그 나스닥이 괜찮았고 테슬라 아니면 빵에 들어가는 주식들이 괜찮았잖아요. 우리도 어제 카카오, 네이버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주 강세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예,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종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가 일단은 먼저 치고 나가면서 급등한 거는 뭐 카카오뱅크 같은 이러한 자회사 상장 기대감, 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먼저 급등세를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8% 넘게 거의 폭등세를 보였었는데,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카카오도 가는데 네이버도 못 갈 게 뭐 있냐. 왜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 시장 장악을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네. 성장성도 좋다라는 인식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로 수급이 상대적으로 몰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이 담보된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부담들은 주식시장에서도 늘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담이 되는 구간인 만큼 향후에는 여기도 잠깐 쉬었다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 쉬었다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오늘? 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플러스 0.1%대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고요. 지금 3,284포인트까지 갔다 오면서 또 역대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상승 탄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쉬었다 가는 모습이어서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2366님. 안녕하세요, 연미 누나. 오늘 출첵 제가 1등인가요? 네, 몹시 칭찬합니다. 1등이세요. 광클하셨나 봐요. 혹시 그 늘 유튜브로 오시던 정모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익명도 좋습니다. 오늘 강남역 뉴욕제가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나요? 지금 삐삐 나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다 X세대 다 모이시고요. 자,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정한 이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이게 조세법률주의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견을 냈네요. 그리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우리 국민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한 돈이 다 합쳐보니 5천억 달러를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1년 우리 예산 규모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자세한 소식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집값 상위 2%로 한정하겠다, 이런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 그 조세법률주의, 그러니까 법률에 딱 요구가는 이만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부딪힌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경제부총리 의견이 나왔네요. 네. 사실 애당초에 그 기재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홍 부총리가 국회에 가서 종부세 상위 2% 안에 대해 좀 반발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좀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문제 없다고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현행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인데 이를 상위 2%로 완화하는 안을 지금 여당이 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약간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상위 2%로 하게 되면 정부가 매년 바뀌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해서 과표 기준을 바꾸고 시행령에 매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법에 준거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것은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여당에서 당내 투표까지 해서 정한 안이다 보니 약간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는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선별지급이 옳다 이런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예전부터 홍 부총리가 여당하고 약간 갈등을 겪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7월 초에 지금 2차 추경안이 제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홍 부총리는 일단 규모가 30조 원대 초반이 될 거라고 예고를 했고요.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는데 이를 쓰지를 않으면 시장에 긴축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쓰는 게 맞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건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정도의 선별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전 국민의 신용카드 캐시백 정도를 주는 방안을 당에 제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구 지진 이걸 예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인구 지진은 빠른 고령화가 일어나면서 인구 구성이나 사회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어서 생기는 사회 문제들을 뜻합니다. 어제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서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피할 수 없으면 강도를 줄여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핵심은 우리 생산 인구의 양적 성장 그리고 질적 개선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율 제고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청년이나 여성들, 그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외국 인력을 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대책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대미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 소식도 가져오셨는데 지난해 우리 국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5천억 달러를 넘었습니까? 네, 23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요. 지난해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국민하고 기업이 미국 금융상품을 사거나 직접 투자한 돈, 그게 대외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5,34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천 달러를 넘은 거고요. 전체 대외 투자를 지역별로 나눴을 때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뒤로는 유럽연합, 동남아, 중국, 일본 순인데 일단 그 전체 대외 금융 자산 잔액이 1조 5,197억 달러인데 그게 1년 전보다 2천억 달러 넘게 늘어난 건데요. 그 네. 상승폭 자체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네요. 2천억 달러가 넘었다. 상승폭이 5천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어제 기준 환율로 하면 한 568조 원이 약간 넘는 돈인데 여기에 우리 서학개미들 영향도 좀 있겠죠? 예, 당연히 소확개미 열풍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이게 주가 상승 같은 비거래 요인이 좀 더해져서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국내 투자자들의 그 투자 금액 자체가 늘기도 했는데 동시에 지난해 나스닥이 연중 43.6%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층 더 불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예, 우리나라 국민하고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게 대외 금융 자산이라면 거꾸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은 대외 금융 부채라고 부릅니다. 이 대외 금융 부채가 지난해 한 해 동안에 2,932억 달러가 늘어나서 1조 4,967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증가폭 자체도 2017년 이후 최대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난해 많이 올랐고 그런데다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6.4% 절상된 요인도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로부터 아침 뉴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출근길에 듣는 편안한 목소리, 유익한 정보, 연미형짱 8319님. 혹시 제 동생 친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동생 친구들이 다 저를 형이라고 부르곤 했었죠. 네, 국제유가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WTI 가격이 배럴당 73불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201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선물 가격이긴 한데요. 이게 하반기 들어서는 배럴당 100불을 간다. 아니다. 하반기엔 좀 조정될 거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관련 내용 키움증권의 심수빈 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심수빈입니다. 네, TV에서 봤습니다. 심수빈 연구원님. 네, 이 현재 유가는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이제 전일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으로 발표되는 미국 원유 재고가 줄어들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고요. WTI 기준으로 이제 배럴당 73달러 선,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7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 이는 사실상 이제 연초 대비 한 50 각각 50%, 한 46%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가격 수준을 생각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비싼 거라서 이게 단순히 기저효과는 이제 넘어섰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펙 플러스가 오는 8월부터 산유량을 더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산유량을 더 늘린다, 공급이 더 된다 하면 하반기에는 기름값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뭐 외부 외신을 좀 통해서 오펙 플러스의 이제 감산 규모 축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최근에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데 반해서 오펙의 그 감산 규모 축소는 사실상 완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펙의 증산이 이제 유가 하락으로 좀 연결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재 나오는 소식 먼저 조금 살펴보면 일단 오펙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부터 이제 일평균 한 50만 배럴 증산 여부를 좀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뭐 관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해서 70달러 선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만약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7월 회의에서 관련된 이제 뭐 증산을 발표를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수준에 조금 뭐 부합하는 정도에 그친다라면 사실상 유가 하락을 좀 자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예상보다 조금 더 산유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만 이제 조금 유가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동안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미국하고 이란에 그 이란 대통령이 되게 강성인 분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양국 간의 신경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이란 대선 이후에 뭐 미국이랑 이제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좀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제 이란이 수출이 재개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이란 수출 재개가 사실 수급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현재 아무래도 원유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란의 수출 재개가 좀 이러한 전망을 진정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상승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양국 간의 긴장감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이제 내용이 이제 유가 하락을 좀 자극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국제 유가가 오른다 이게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칩니다만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게 수출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한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공산품 가격 인상이 또 불가피하단 말이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하반기에 진짜 배럴당 100불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올까요? 일단 뭐 일각에서 이제 상당히 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뭐 연내 이제 100불 가능성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조금 의견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과거 유가가 이제 100불을 넘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이제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데 반해서 오펙의 생산 여력이 부족해서 이제 사실 석유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의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타이트한 수급 여건을 좀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오펙을 제외한 산유국들의 산유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이제 뭐 에너지 기관들의 이제 월간 보고서 같은 걸 살펴보면 아무래도 수요가 상당히 회복이 됐고
있고 유가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제 이런 비오펙 국가들의 증산도 조금 속도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펙의 증산 속도를 좀 가파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극한다라면 아무래도 뭐 3분기에는 여러 가지 뭐 강한 수요로 인해서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하반기 말로 갈수록 이런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약화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네. 말씀하시죠? 백불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조금 뭐 관련 공급 이슈라던가 뭐 수요가 상당히 기대만큼 강하게 올라오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백불 이런 단어는 좀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반기 전망 좀 차분하게 할 필요도 있겠네요. 신흥국의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체크하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천호동에서 문자 주신 분 계시네요. 6947님, 천호동에서 광장동 방면 천호대교 1차선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급 차선 변경 유의하세요 하셨는데 저도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성산대교 진입하는 그 내부순환로 앞에 고장차가 있었거든요. 지금 치워졌는지 모르겠네요.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3808님 예리하시네요. 세계 경기 회복도 있지만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따라서 그래서 유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말도 있던데 요건 맞는 말일까요 하셨는데요. 뭐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셰일가스를 캐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들이 많이 캐내기가 어렵다. 즉 오펙 회원국 아닌 나라들에서 나오는 석유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요거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북유럽식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뭐 인테리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린이집. 그런데 무엇 다 떠나서 복지의 모델로 우리가 북유럽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갈리는 데다가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식주 연구실에서는 북유럽식 복지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좋은 점만 말고요. 허와시를 다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의 저자이자 북유럽 연구소의 하수정 소장님. 닉네임이 북극여우라고 하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리 봐도 북극이나 여우 양쪽으로 연상이 안 되는데 왜 북극여우라는 별명을 스스로 지으신 거예요? 아, 네. 요즘에 부캐가 하도 유행이라서 저도 유행을 따라 부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 유산슬처럼요? 예. 네. 근데 북유럽이라는 주제를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딱 북구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북극여우, 그 동물도 너무 예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엔잡러라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북유럽 연구소도 오랫동안 운영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가본 사람도 주변에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 가보고 다 겪어보니 이 북유럽도 사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소장님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모델은 핀란드 정도를 참고할 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셨네요. 이게 각기 다르기는 달라요. 나라마다 다른데 일단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기름으로 부자가 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랑 경제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은 노동이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 분야에 있어서는 스웨덴이 볼만하고 물론 모든 나라가 북유럽의 5개국 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비슷한 정책을 다 갖고 있어요. 문화도 비슷하고. 네. 근데 이제 보자면 경제 발전 과정이나 아니면 구성을 보자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정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적합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왜 핀란드인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핀란드식 사회복지를 요약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것은 비단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웨덴, 덴마크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기 좋게 만드는 환경을 이제 국가가 보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제 북유럽을 복지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노동천국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노동천국. 예, 그러니까 네. 노동자가 뭐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근로 의욕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는 경제활동 참여율도 남녀 모두 80% 가까이 되니까요. 그 대신에 일을 해야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이 나와야지 복지 정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을 유지하는 구조가 북유럽식 복지다. 아, 그래서 일을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이 체제를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까지 무상교육 받는다 이 부분이잖아요. 예. 우리는 뭐 예전 표현으로는 우골탑, 지금 표현으로는 등골 브레이커 이런 말 많은데 예. 나머지도 실업, 질병, 연금, 그 기타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이 있고 여성과 노인 인구가 나가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사실 북유럽은 이상적인 나라라고들 하지만 꼭 이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나라라고 봐야 네. 되는데 뭐 여성이든 노인이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위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유럽은 복지가 고복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세금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70년대에 스웨덴 복지의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별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지 얘기를 하면서 증세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세금을 올릴 만큼 다 올렸고 어디서 세금을 그럼 더 올릴 수 있을까? 더 거둘 수 있을까? 일을 하면 세금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일을 하게 해야겠다. 네. 그래서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게 사실 70년대 스웨덴 복지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추가적인 세원의 발굴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하기 좋게 타가 시설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고용 평등에 대한 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갔을 때 복귀가 쉽게 만들어주고, 이게 사실 뭐 평등 이런 게 아니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여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그리고 노인들도 지금은 이제 인구가 조금씩 줄기도 하고 또 여전히 고비용이고 네. 그다음에 나이가 되게 오래 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정년도 연장하는 법도 거기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노인들이 좀 더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인 거죠. 보태주는 분들을 빨리 만들지 말자. 조금 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경제활동 인구를 붙들어두자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선거를 하면 정당들이 공약을 내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되게 경제학에나 나올 법한 완전 고용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사실 북유럽의 그 경제를 보시면 GDP의 40%에서 50% 정도가 공공 분야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공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소득 때문에 북유럽이 소환이 되는데 사실 기본소득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핀란드밖에 없고 나머지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문화가 좀 다른데 핀란드는 이렇게 인종도 조금 다르고 문화도 조금 다른데 네. 나머지 북유럽 국가는 루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의 정체성이라던가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만듦은 이분을 납세자로 만들기 위해서다. 네. 그러면 재정으로 일단 준 다음에 본인의 자존감과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이분이 세금을 내면 그걸 정부가 다시 걷어가는군요. 그렇죠. 요거
굉장히 정말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임신, 출산 이런 거 이후에 여성들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도 굉장히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여성이랑 남성이랑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급여의 차이는 한 10%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20% 정도 나잖아요. 그래서 차이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도 남녀가 같이 지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뭐 스웨덴 같은 경우가 스웨덴, 덴마크가 육아에 대해서는 제일 잘 돼 있는데 이제 480일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육아휴직을요? 네. 480일이면 1년이 넘잖아요. 1년 반 정도 네. 되는데 월급의 80% 정도를 받고 그리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양 부모가 똑같이 쓰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보너스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엄마 하고 아빠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면요? 엄마 아빠가 똑같이 나눠서 반반 쓰면 아. 그리고 의무적으로 3개월은 반드시 양쪽 누군가가 써야 돼. 안 그러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양쪽에 그러니까 아빠도 반드시 3개월 네.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아요. 뭐 스웨덴이 1.8, 덴마크가 1.7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 이하로 떨어져서 네.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그러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마 그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기도 사실 만만치가 않고 사용을 해도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분이 돈을 쓰는 식구는 하나 늘어났는데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듯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도 이런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개척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지만 인구가 워낙 적잖아요. 그 넓은 나라에 작은 인구가 사는데 그러면 세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이 이제 일을 막 하기 시작한 이후로 북유럽이 선택한 건 사실 이민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은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북유럽은 이것도 사실 선순환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뭐 실패를 해도 두려울 게 별로 없잖아요. 복지가 내 삶을 지탱을 해주니까. 그래서 유럽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인데 스웨덴하고 핀란드에서 벤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든 국부를 창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민자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요즘 사실 북유럽이 이민자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인종차별이라던가 이민이 싫어 이런 것보다는 이민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더 커요. 그러니까 가서 지내보시면 인종차별에 대한 건 다른 어떤 세계보다도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70년대나 이럴 때 스웨덴 사람들이 날씨가 척박하고 이래서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남유럽이나 터키에서 이민 와서 자기들의 경제를 읽어준 이민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민 온 분들은 난민들도 많고 분쟁 지역 분들도 많아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을 하지 않거나 또 종교가 달라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복지수당으로만 생활을 하고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소수 있다 보니까 이런 네.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민자들하고 약간 골이 생긴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군요. 저분들이 얼른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왜 세금을 안 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였군요. 네. 이게 상당히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때가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 마인크래프트 이거 다 북유럽에서 온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스포티파이도 있고 그쵸. 스카이프도 있고 많이 있죠. 스포티파이 막 오랜만에 유럽에서 나온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결국은 그러면 핀란드 같은 북유럽식 복지라는 거는 높은 세금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북유럽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세금을 다들 좀 많이 내는 편이죠. 많이 내는 편이고 안 내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저도 되게 놀랐는데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만 해서 한 15만 원 이렇게 돈을 받아도 자기가 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는 면세점, 지점 이하의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거기는 누구나 소득이 있는 그러니까 노동이 있는 곳엔 월급이 있고 월급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 이게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어서 반드시 세금을 내서 모두가 기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서로가 강조하죠. 십시일반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대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국가가 반드시 도와준다. 상호 신뢰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요 재밌었어요. 그 퀴즈쇼 우승한 다음에 상금으로 8,300만 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 받았어요. 요걸 받았는데 세금을 얼마를 냈다는 거죠? 30%를 냈으니까 30%인가 좀 넘나? 36%를 냈나 하여튼 그랬죠. 네. 아마 우리도 이렇게 상금이나 복권 뭐 이런 네. 거는 세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나는 사회 혜택만 받았다. 누구든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내는 세금보다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저 사실 좀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한국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자살한 친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래서 나는 스웨덴이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무럭무럭 자라서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이 네, 되셨나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근데 사람 마음이요. 세금이라는 게 되게 달갑진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혜택은 받고 싶지만 세금은 많이 안 내고 싶은 게 사람들이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세금 내는 거 싫지 않냐고. 물론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싫어하고 세금에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뭘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러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빠삭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은 다이아몬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운 구조인데 이 중산층이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30%, 35%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자기들이 돌려받는 게 더 많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도 학비가 전혀 들지 않고 사교육이 없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면 나라에서 다 펜션이 나오니까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프다고 해도 병원에 1년 상한선이 한 4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린다고 해도 4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 나라에서 내는 거예요. 개인 부담 의료비의 상한선이 40만 원이요. 네.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의료보험 우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네네. 오히려 효율성의 면에선 더 뛰어난 점이 네.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죠. 내가 세금을 내기는 내고 싫지만 내가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굉장히 사실은 그 비즈니스에 능한 분들이네요. 적은 보험료로 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나는 지금 돈 벌 때 많이 내는 걸 아끼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상호 신뢰와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 북유럽 국가 국민들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복지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예.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핀란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2년 동안 실제로 실험도 했었고. 네. 근데 이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복지의 덫이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 있는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자녀 수당, 그다음에 실업을 했으면 실업 수당, 그다음 주거에 대한 수당, 보조 수당 이런 걸 다 받으면 사실 최저임금하고 한 2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죠. 난 그냥 수당 받아서 살아도 이만큼인데 내가 왜 굳이 20만 원 더 받으려고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도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일원화해서 소득을 120만 원 정도로 줄이고 나면 그럼 이 사람들은 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었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저는 항상 정책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많은 정책이 목표가 사실 저는 안 보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당위적으로 또는 어쩌면 대권을 앞두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지지만 핀란드는 반드시 그 목표가 있었고 그 실험을 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의 웰빙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웰빙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로시장에 나오는가.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는가. 그리고 3번째로는 행정비용. 근데 이제 소수를 했으니까 2,000명밖에 안 했으니까 행정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이제 첫 번째는 웰빙은 약간 증가했대요. 그런데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비율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가셔야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었던 거죠. 만약에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인력이 많았으면 아마 실행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이게 일자리를 구한다고 증명할 필요도 없이 매달 월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러면은 언뜻 들어서는 혹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복지병의 치료법? 이 과정에서 왜 이게 등장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한 400만 원 정도 받다가 120만 원으로 줄어들면,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하면 수당을 못 받았는데 일을 해도 수당 준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실제로 뭐 자녀 몇 명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하면 행정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똑같이 돈을 주면 이거를 뭐 증명하거나 아니면 관리할 비용이 줄어드니까 행정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월급이 많은 사람한테도 원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주는 거니까 주게 네.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 소득 구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소득 구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가 되니까 세금도 비례해서 엄청 그렇죠.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세금으로 네. 귀속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북유럽식 복지 혹은 남들이 먼저 가본 길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발췌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하고 이 기승전결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부터 이것도 지금 우리 업종별 차등 지급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등등해서 다양한 간판을 달고 있는 정책 혹은 공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의견 하나 주신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말이야 뭐 건물주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소득이 아니라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을 받는 게 경력이나 스펙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은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의 경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 네. 그 최저임금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은데 굉장히 먼 미래의 일 때문에 미디어의 이 관심을 잡아먹고 있는 게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도요, 어떤 분들은 4차 산업이 이렇게 되면 로봇가 일을 하면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영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뭐 그게 길이 요원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요즘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가 고립감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는 사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기술의 진보에 우리가 그걸 맡겨야 되지? 기술 발전 우리가 보류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디그로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을 위한 거라면 성장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왜 직진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예.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요. 가끔 유턴도 하고 이 램프로 빠지기도 할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를 많이 주고 가셨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자고 생활 밀착형 고민 해결해보는 의식주 연구실 북유럽 연구소의 하수정 소장님, 북극여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동현천춘님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 소장님의 이 인사이트에 놀랐다. 그리고 기존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이 하 소장님 팬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희가 국제 소식 전해드리잖아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 알아봐요? 우리 뭐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정하면 어떨까요? 함께 일하는 방향, 예. 워킹인가요? 예, 한미 워킹 그룹이 이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면 한미 워킹 그룹의 종류. 워킹 그룹이라는 게 왜 우리가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실무에서 막 밑단에서 일을 하는 그 그룹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미 간의 관계는 지속되는데 워킹 그룹이 종료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한미 워킹 그룹은 2018년 11월에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여러 가지 아젠다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국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조율할 것인가 해서 상설기구로 만든 것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이 한미 간의 어떤 의견 조율, 정책 조율보다는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을 이제 남북 대화 또 나아가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재개의 마중물로 이용하려 그러는데 미국 측에서 자꾸 제동을 건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다 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북한 쪽에서도 이것은 친미사대의 올감이라는 그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인영 장관, 통일부 장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좀 이게 한미 워킹그룹을 새롭게 진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위 한미 워킹그룹 2.0 제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성김 대북 특별대표 방안을 계기로 이제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김 대북 특별대표 방한을 계기로 해서 요 한미 워킹그룹이 해체가 되고 그럼 뭔가 대체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요거 국장급 말고. 이제 협의체가 생긴다고 이제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미 워킹그룹이 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편리했던 것은 이제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부와 외교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건설부도 참여해야 되고 기획부 경제 그 부처도 참여해야 되고 통일부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국무부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방부도 있고 또 재무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 제재에 저촉되냐 되지 않느냐를 또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서는 순기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잔여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새로 가동해야 되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한미 워킹그룹 말고 다른 이런 조율 메커니즘으로 대체해서 다시 한번 북한과의 접촉, 협력 그리고 대화를 시도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좀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는 개선하는데 이번 워킹그룹 해체가 도움이 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걸 교집합을 찾아내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이제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북한과 이제 협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지난번에 그런 설탕과 이제 그런 타미플루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벌크 캐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제 운송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한 운송 방식을 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항 착륙을 180일 동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그 관심을 가질 만한 패키지를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그런 그 제재 국면에서 또 남북 경협과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작다면은 대화에 응할 그런 인센티브가 적은 것이죠. 그럴 바에 우리는 중국에 더 의존해서 그 식량 지원도 더 받고 시간을 끌겠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바이든 행정부한테 벌써 경고를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우리를 협상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려면은 굉장한 양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으니까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북한 입장에서도 지난번 베트남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가면 소위 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 하지만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한미 동맹도 강화를 하겠다. 참 어려운 선택인데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은
워킹그룹 해체가 우리 기업하고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제일 그 관심과 이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 우리 은행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은 책임 있는 정부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이 워킹그룹이 왜 생겼냐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2005년에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에서 2,400만 달러가 불법 자금이라고 미국 재무가 판단을 해서 이제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우리 쪽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육자회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킹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국무부는 육자회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재무부에서 제재를 가한 거였어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18년에 우리 정부가 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좀 금융 패키지를 만들어봐라고 우리 금융기관한테 얘기했는데 재무부에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걸 하면은 앞으로 그 달러로 외환 업무를 금지할 수가 있다. 이거는 미국의 독자 행정명령에 저촉이 되니까. 근데 한국의 은행의 외환 업무의 90%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한국 은행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은행과 기업이 네.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참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하구나. 험난하지만 또 반드시 헤쳐나가야 하는 길이라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시가겠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한 연구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출발했던 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더 올라갔고요. 지금 플러스 0.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색깔은 그야말로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눈에 띄는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5%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내 전기차 사업 호조 기대감 속 외국계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아시안항공과 같은 여행 관련주들은 인도발 변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서 지금 다른 업종들 테마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지금 개인이 이제 순매수세를 하면서 지수를 좀 떠받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에도 그러면 이런 개별 종목들이 각자 도생하던 이 분위기 이어질까요? 예,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시 오후장에도 이렇게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추석 늦게 불러드리게 되네요. 오늘 0889님 미리 출첵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요거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핑크로버님 어제 1등 하셨는데 오늘 3등이네요. 굿모닝 BBK 출첵해요. BBK님은 심지어 게시판하고 팟빵 양쪽으로 출석을 해주세요. 부지런상 드리겠습니다. 크로드 518님 출첵 1등은 아니셨어요. 7479님 출첵합니다. 화이팅 하셨고요. 희망정님 반갑습니다. SGG님 어제 화장실에서 출첵한다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휴가라 듣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L사이즈 걸? 이건 무슨 뜻일까요? 늘 듣고 있지만 이 시간 댓글은 처음입니다. 굿모닝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댓글은 처음이에요. 옆에 많이 알려주세요. 울산 아줌에 오늘도 오셨습니다. 1967님 임대료도 문제인데 절대로 임대업자들이 안 깎아준다 이 얘기 지적하셨는데요. 임대료 부담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이거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객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파원님 우리 식구시죠? 10시에 만나면 안 돼요. 안 돼요. 9시에 만나서 10시에 헤어져야죠. 헤어지지 말고 그냥 쭉 들어주시면 더 좋고요. 신나라 21세기님, 이 방송 엄청 유익하네요. 공장 문 닫으면 나도 라디오 닫았었는데 우연히 흘려듣는데 경제 정보가 남다르네요. 매일 와야겠어요. 네, 내일 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토니오 반데라스님 늘 문자 감사드리고요.
이름은 남미, 회사는 핀란드, 세금이 높아서인지 핀란드 친구들은 연봉 이상에 관심이 없군요. 네, 휴가 중에도 늦잠 포기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